구글의 입사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총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A입니다. 딱 한 번만 쏜다. B가 A한테 쏠까요? C한테 쏠까요? A가 못 맞추면 살아요. 맞추면 복잡해집니다. 오늘 설거지 누가 할까? 사다리 게임할 때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설거지가 왼쪽 구석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네,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인데요. 제 전공이 통계 물리학자잖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글의 입사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꽤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사람이 A, B, C 세 명이 있습니다. 자, 총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쏴서 명중할 확률이 달라서 A는 30%의 명중률, B는 70%, 그리고 C는 100%의 명중률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규칙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순서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예요. 여러분은 A입니다. A는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걸 묻는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다가 꽤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딱 한 번만 쏜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딱 한 번만 쏜다는 과정이 필요해 보여요. 저도 그렇게 가정할 거예요. 각자 총알이 딱 한 발씩만 장전돼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보통 이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것 같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참 이게 또 중요한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목표가 뭔지를 정해야 돼요. 살아남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죽이는 게 목표인 건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 여러분의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별로 죽이고 싶진 않아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허공에 쏘는 거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허공에 쐈다라고 생각하세요. A가 그 명중률은 30%거든요. 근데 B하고 C를 향해 쏘지 않고 그냥 허공에 쏴서 자기 총알을 낭비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가정해서요. 그 다음 순서가 B죠. 자, 그럼 B는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B는 A를 쏘면 자기가 A를 쏘든 말든 그 다음엔 맞추든 말든 C는 100%의 확률로 B를 죽이잖아요. 그럼 B는 당연히 A가 아니라 C를 향해서 쏴야 돼요. 그렇다면 C를 맞췄어요. 만약에 70%의 명중률로 그러면 게임 끝이죠. C가 없어요. A는 살아남습니다. B가 C를 못 맞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맞출 수 있죠. 못 맞출 확률이 30%죠. 그럼 C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A는 허공에 쐈고 저놈은 나한테 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A에게 총을 쏠 리가 없잖아요. 그 B를 향해 쏩니다. 결국 허공에 총을 쏘면 A는 아주 높은 확률로 살아납니다. 왜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한 거냐면 B하고 C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A한테 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허공에 총을 쏘면 A는 생존합니다. 이게 허공에 쏘는 경우고요. 누구라도 한 명을 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A가 B를 향해 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B를 쏴요. 그러면 0.3의 확률로 B가 죽습니다. 그러면 C가 B가 없으니까 B가 죽어서 당연히 A를 쏘겠죠. 흥미롭게도 B를 맞추면 A가 죽습니다. 재밌죠? 근데 재밌는 게 B를 못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B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A가 나를 향해 총을 쐈는데 나는 다행히도 안 맞았어요. B가 A한테 쏠까요? C한테 쏠까요? A가 맞으면 당연히 C가 조금 이따 자기한테 100% 확률로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A가 자기한테 총을 쐈어도 B는 C를 향해 쏘게 돼요. 그 C를 맞췄어요? 그러면 살아남죠. 한편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B에게 맞으면 끝. 만약에 B가 자기를 못 맞췄어요. 그럼 C는 당연히 자기를 쏜 B에게 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도 재밌게도 먼저 B를 쏘면 A가 못 맞추면 살아요. 맞추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허공에 쏘는 거랑 똑같죠. 안 맞추는 게 유리한데 굳이 B를 향해 쏠 이유가 없죠. 그래서 B를 향해 쏘느니 허공에 쏘는 게 더 안전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허공이 낫습니다. 한편 C를 향해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3의 확률로 C가 죽죠. C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B가 A를 그 다음에 쏘겠죠. 그래서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편 C를 못 맞췄어요. 0.7의 확률로. 그러면 현재 상황은 B도 살아있고 C도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B의 입장에선 A는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C는 명중률이 100%니까 C를 향해 쏘는 게 B에게 유리해요. 따라서 B는 C를 쏩니다. 그 다음이 복잡해요. 그러면 C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둘 다 A와 B 각각이 자기한테 총을 쏜 상황이에요. 그럼 C는 이 중에 누구를 죽일까는 사실은 확실하진 않죠.
따라서 이때는 확률을 부여할 수 없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살아남는 거라면 허공을 향해 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허공으로 쏘겠습니다. 통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잖아요. 통계학을 영어로는 statistics라고 합니다. statistics라는 걸 적고 보면 앞에 STAT로 시작하거든요. 그 어원이 사실 국가를 뜻하는 state예요. 미국을 영어로는 United State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state가 통계학의 영어 표현인 statistics의 어원입니다. 결론은 통계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 통계학은 국가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던 거죠. 왜 통계학이 처음에 국가학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을까요? 왜냐하면 통계를 이용하면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분석하는 통계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통계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아돌프 케틀레라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돌프 케틀레가 한 업적이 꽤 많아요. 이 사람이 한 재밌는 제안 중에 하나가 평균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키를 모아서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 얼마? 모든 재산의 평균을 구했더니 1인당 재산의 양이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평균의 값을 갖고 있는 사람을 케틀레는 평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균인의 개념을 생각한 케틀레는 조금 더 나아가요. 그래서 평균인이 더 좋은 거다. 어떤 가치 판단을 하게 돼서 이후에 많은 원성을 사기도 하고 우생학으로 이어지는 주장을 하기도 해서 나중에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평균인이라는 개념과 덧붙여서 또 케틀레가 한 흥미로운 통계 조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체질량 지수예요. 케틀레가 처음 사람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 값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이걸 지금처럼 체질량 지수라고 안 하고 케틀레 지수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적인 결과를 얻는 것, 그걸 시작한 게 케틀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통계학은 정말로 여러 분야에 이용되죠. 지금도 여러분이 신문을 열어보시면 온갖 곳에서 여러분이 통계학이 이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이것도 통계의 결과고요. 기대 수명, 그죠? 암 생존율, 아까 말씀드린 체질량 지수,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것들에 통계학이 기반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도 조금 재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예측을 하는데 통계학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예측합니다. 현재를 예측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현재에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일지를 알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은 흥미롭게도 예측에 관련된 건데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예측합니다. 현재를 예측하는 것, 즉 현재의 일부의 정보를 갖고 전체 상태를 파악하는 통계학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현재의 정보를 잘 모으면 바로 시간이 조금 지난 미래도 현재의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통계를 이용해서 근미래를 우리가 짐작하는 데 이용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이유로 통계학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관련돼서 유명한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이 1858년에 크림 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전해서 거기서 간호사로 활동하죠. 이 1858년에 나이팅게일이 한 일이 사망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안해요. 이거를 장미도표라고 부르는데요. 생긴 게 장미 잎이 이렇게 옆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여서 아마 장미도표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12달인데 한 달을 꽃잎 하나로 표시하는 거예요. 큰 꽃잎은 그 해에 그 달에 사망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꽃잎 하나의 크기를 갖고 이 사망자를 표시하고요. 그 안에 사망 원인을 또 구획을 해서 표현해서 한눈으로 딱 보면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었고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 것이 나이팅게일입니다. 사실 그 나이팅게일 이전에도 통계를 이용을 해서 놀라운 그 발견을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존 스노우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당시에 1854년, 나이팅게일보다 조금 전이네요. 1854년에 런던에서 창궐한 콜레라를 조사합니다. 그러다가 콜레라가 발병한 지역을 런던의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도 콜레라 환자, 여기도 콜레라 환자. 그래서 콜레라가 발생한 위치를 점으로 찍습니다. 그리고는
발견한 것이 영국의 런던에서 테임즈 강이 있잖아요. 테임즈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거를 상수도, 펌프들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특정 펌프 주변에서 콜레라의 발병 사례가 많았다는 걸 발견해요. 결론은 콜레라가 오염된 상수도에 인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됐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통계를 이용을 해서 질병의 발생 원인을 추적해서 알아낸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통계, 확률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매일같이 보는 숫자가 바로 오늘의 비올 확률이죠. 비올 확률은 과연 통계를 이용하는 걸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날씨 예측의 역사를 보면 오래전엔 그 과거의 기상 데이터만을 이용을 한 적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서울의 어제 서울 주변에 어디가 기온이 얼마, 어디가 압력, 기압이 얼마 같은 정보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에 서울 주변의 기온과 기압의 분포가 이럴 때 그 다음 날은 비가 왔다 라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오늘 서울 주변의 기온과 기압의 분포가 이러니까 내일 서울에 비가 올 확률이 과거와 비슷할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예측을 데이터 기반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상 예측을 하다가 이 방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돼요. 그 뒤에 등장한 게 이론적인 예측 혹은 물리 기반 예측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어떤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유체를 기술하는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정말로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계산해서 현재의 기상 정보로부터 내일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는 이론 기반 혹은 물리 기반 예측으로 예측 기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날씨 예측의 방법은 바로 데이터 기반 예측이 아니라 물리 기반 예측을 이용하고 있죠. 흥미로운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어쩌면 미래에는 다시 이론 기반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예측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죠. 바로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 얼마 안 됐습니다.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과거의 기상 데이터의 변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과거의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만든 다음에 물론 과거 실제 벌어졌던 이 날씨 변화에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구글의 기상 예측은 데이터 기반 예측이에요. 그런데 현재 구글의 주장에 의하면 한 보름, 14일, 15일 정도의 미래의 날씨를 이런 방식으로 예측해낼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런 주장이 최근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4일, 15일이라는 숫자가 날씨 예측에서 정말 중요해요. 날씨는 대표적인 제가 있는 분야에서도 관심 있는 건데요. 카오스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날씨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죠.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나비 효과잖아요. 이 나비 효과 때문에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아주 작은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미래가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카오스 현상 때문에 많은 기상을 연구하는 학자들께서 먼 미래의 날씨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론적인 한계가 14일 정도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말씀드린 구글의 인공지능이 그 정도 수준의 날씨 예측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래는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 14일이라는 한계를 인공지능은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게 아주 재미있는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비 올 확률 보면 다 퍼센트로 알려주잖아요. 30%, 40%. 그럴 때마다 이건 그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틀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확률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기상청에서 날씨 예측을 사용할 때 이론 모형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이론 모형으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예측해요. 그런데 10개의 모형 예측 중에 4개는 비가 온다고 결과가 나와요. 나머지 6개는 비가 온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에서 발표할 때 내일 비 올 확률은 40%다 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확률적으로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이런 방식으로 기상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인간이 지금까지 기상학자들이 최근까지 하고 있는 이 물리 기반 예측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 예측이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어쩌면은 더 정교한 그리고 정확한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될 미래가 저는 아마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 1, 2 두 편이 있잖아요. 둘 모두에 아주 재밌는 확률에 대한 게임이 등장합니다. 오징어 게임 1에서는 바로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이죠. 이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 기억하시죠? 제 기억에 16명의 참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칸씩 있는 발판이 18번 그 반복되는 사다리처럼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 칸마다 2개가 있거든요. 이 유리판이. 둘 중에 하나는 디디면은 무너지고 나머지는 무너지지 않아서 매번 딱 발을 디뎠을 때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2분의 1인 상황을 그린 게 이 오징어 게임 1의 징검다리 게임입니다.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오징어 게임 1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출발한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 마지막까지 18칸 모두를 떨어지지 않고 건널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사실 각 칸마다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디디면 떨어지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면 전체 몇 가지가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각 18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왼쪽이 무너질지 오른쪽이 무너질지 2가지가 있어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정말 커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2의 18승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26만 2144라는 가지수가 있어요. 이 수많은 가지수 중에 첫 번째 플레이어가 그걸 피해서 끝까지 도달하는 가지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죽지 않고 마지막에 도착할 확률은 1 나누기 26만 2144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약 0.0004%에 불과해요. 첫 번째 사람은 거의 끝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떨까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살았다고 쳐보세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어디 뒤지고 갔구나라는 걸 기억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살아요. 두 번째 사람이 살 확률은 뭐라고 할까? 유리판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는 유리판이 하나가 있어도 두 번째 사람은 삽니다. 왜? 그 하나를 디딘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니까. 그런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18단계잖아요. 그 중에 어느 단계에서 무너졌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 가지수가 18가지죠. 전체 26만 2144개의 가능한 모든 가지수 중에 두 번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은 1 더하기 첫 번째 1은 첫 번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이 돼요. 왜? 18단계 중에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지는지가 18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 나누기 26만 2144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얼마더라? 네, 어쨌든 이걸 계산하면 돼요. 첫 번째 사람에 비하면 거의 20배 가깝게 살 확률이 크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살 확률이 0.0004%잖아요. 두 번째 사람도 10중 8구는 죽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사람이 살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2개의 판이 무너질 확률.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계속 계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계산한 표를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요. 16명의 사람이 이 게임에 참가하는데 그 중에 10번째 플레이어부터는 약 50% 이상 확률로 생존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6번째 사람은 거의 100%로 목적지 저 건너서 갈 수 있어요. 이때 물론 더 재밌는 양은 생존자가 평균 몇 명이 발생할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평균 7명의 생존자가 16명 중에 나온다는 이 수학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 오징어 게임 1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7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로 예측한 것보다는 생존자가 조금 적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오징어 게임 1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했는지를 설명드렸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어떤 건지는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것도 넷플릭스에 있는데요. 이건 실제 자원자를 모아서 오징어 게임을 한 거예요. 뭐 배우들을 모아서 영화같이 촬영한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에 이 멋진 방법이 나옵니다. 아주 기발한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1번 사람은 딱 한 단계만 디뎌요. 그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2분의 1의 확률로 떨어지고 2분의 1의 확률로 생존하죠. 딱 한 번만 모험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디뎌요. 그 사람이 디디면 그 사람이 1번 사람이 만약에 유리판을 골라서 디뎠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출발한 사람은 일단 1번 사람이 있는 곳에 가요. 그럼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2번 사람이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 딱 한 번만 위험을 무릅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이 살아서 있는 곳 딛고 2번이 떨어진 곳이 아닌 다른 유리판으로 가요. 거기까지는 죽을 리가 없죠. 그 다음 단계, 세 단계에서는 2분의 1의 확률로 모험을 무릅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참가한 모든 사람이 딱 한 번만 위험을 무릅쓰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로 살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생존자의 숫자가 평균 몇 명이 될까는 걸 계산하면 처음 오징어 게임 1의 상황보다 생존자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를 보시면 놀랍게도 전체 건너간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상당히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한 다음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에 소개된 이 방법을 따르면 순서랑 상관없이 각자는 2분의 1의 위험만 무릅쓰면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순서를 뽑은 다음에 그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그 16명 중에 16번째 뽑은 사람은 반대하겠죠. 왜? 그 사람은 오징어 게임 1의 방법으로 하면 100% 거의 가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하면 자기도 2분의 1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제비 뽑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합의하고 제비를 뽑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오징어 게임 1보다 더 많은 사람이 평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징어 게임 1에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이 있었다면 오징어 게임 2에는 러시안 룰렛이 등장합니다. 이걸 리볼버라고 하죠. 이렇게 실린더가 돌아가고 6발이 장전되는 실린더에 총알을 딱 한 발만 넣어요. 그리고 이걸 회전시킵니다. 실린더를. 딱 멈춘 다음에 다들 그 러시안 룰렛 아시죠?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각자 자기의 머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걸 번갈아 가서 하는 것. 그게 러시안 룰렛 게임입니다. 이 러시안 룰렛 게임이 오징어 게임 2에 등장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먼저 이 러시안 룰렛 게임이 그러면 정말 6분의 1의 확률로 이 총알이 발사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만약 정말 러시안 룰렛 게임을 수없이 연습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조절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러시안 룰렛은 이 실린더를 돌리는 힘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돌릴지를 수많은 연습을 하게 되면 어쩌면 총알을 장전한 다음에 돌리고 몇 번째 구멍에 총알이 있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아주 공평한 게임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는 6분의 1의 확률로 어떤 눈이 나오는데 이건 거의 실질적으로 사람이 컨트롤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러시안 룰렛보단 6분의 1의 확률에 정말 근접하게 하는 건 주사위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두 러시안 룰렛과 주사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흥미로운 몇 가지 또 게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흔히 이게 다 랜덤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랜덤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 하시죠. 오늘 설거지 누가 할까? 사다리 게임이에요. 사다리 게임 할 때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위에 번호를 적죠. 그 다음에 아래는 벌칙이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게 유리한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먼 쪽에서 출발하는 게 설거지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다리 게임을 하면 내려오다가 이렇게 몇 번 반복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다리를 가로지르는 다리라고 할게요. 이 다리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매번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가 무작위로 택해진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평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러 번 시도를 하면 평균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평균 출발한 위치에서 똑바로 아래에 있는 곳에 도착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옆으로 벗어나는 게 다리수에 대해서 루트 n에 비례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다리 게임을 하고 설거지가 왼쪽 구석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그 대각선 방향에서 출발하세요. 웬만하면 이쪽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랜덤하게 보이지만 정확히 랜덤은 아닌 그런 대표적인 문제죠. 그리고 가위바위보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가위바위보도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어서 처음 많이 내는 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딸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딸이 매번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매번 이기냐 그랬더니 딸이 아빠는 처음에 주먹부터 내잖아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랜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 할 때 사람들이 한번 계속 이렇게 주먹 가위바위보를 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금 전에 낸 것과 다르게 내는 것이 랜덤한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랜덤한 건 방금 전에 뭘 냈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 하다가 어쩌다가 3번 주먹을 냈어요. 그 다음에 3번 냈으니까 이제 딴 거 내야지 라는 판단을 하면
그거 자체가 랜덤이 아니에요. 가위바위보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랜덤은 아닙니다. 카드 뽑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카드 쭉 펼치면서 아무거나 하나 뽑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상 양쪽을 뽑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대개는 가운데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백한 랜덤은 아닌 거죠. 오징어 게임 2의 러시안 룰렛,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러시안 룰렛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방아쇠를 당기고 실린더를 다시 회전하고 그 다음 사람이 당기는, 매번 실린더를 회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건 답이 굉장히 명확해요. 먼저 하면 불리합니다. 아주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매번 돌리잖아요. 그래서 매번 쏠 때마다 총알이 발사돼서 쏜 사람이 죽을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매번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6분의 1의 확률로 총알이 발사돼서 사망해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총을 안 쏴도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6분의 1의 확률로 죽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을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36분의 6이에요. 죽을 확률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야죠. 그 확률 6분의 5에다가 자기가 쏜 총알이 발사될 확률 6분의 1을 곱해야 돼요. 36분의 5입니다. 다시 첫 번째 사람이 죽을 확률은 36분의 6. 두 번째 사람이 죽을 확률은 36분의 5. 누가 유리해요? 두 번째가 유리하죠. 그래서 계산하면 순서가 계속 진행될수록 이 아이디어 간단해요. 그 앞 사람이 죽으면 나는 안 쏴도 돼요. 그걸 생각하면 확률이 계속 줄어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죽을 확률 16.7% 정도, 두 번째 사람은 13.9%, 세 번째 사람은 11.6%로 숫자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결국 매번 실린더를 회전하고 발사하는 러시안 룰렛에선 먼저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오징어 게임 2에서는 방법이 달라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한 번만 회전합니다. 그리고 총을 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회전하지 않아요. 매번 한 번 쏘고 다음 사람이 또 쏘고 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 죽을 확률은 뭐 똑같이 6분의 1입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이 살고 두 번째 사람이 죽을 확률을 계산해야죠. 첫 번째 사람이 살 확률은 6분의 5죠. 왜? 죽을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두 번째 사람이 죽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젠 남아있는 5개의 구멍 중에 지금 방아쇠를 당겼을 때 그 구멍에 총알이 있을 확률이라서 5분의 1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당겼을 때 죽을 확률은 첫 번째 사람이 살 확률 6분의 5 곱하기 지금 쏜 구멍에 총알이 있을 확률은 이젠 5분의 1이에요. 6분의 5 곱하기 5분의 1 해서 6분의 1입니다. 신기하죠? 첫 번째 사람도 6분의 1, 두 번째 사람도 6분의 1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이 살아야죠. 6분의 5. 두 번째 사람도 살아야죠. 그건 5분의 4가 되죠. 왜? 5개 구멍 중에 4개는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5분의 4예요. 그 다음에 쐈는데 안 죽어야죠. 안 죽을 확률은 이제 4개밖에 구멍이 안 남았잖아요. 4분의 1이에요. 계산하면 이것도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2처럼 한 번만 돌리고 번갈아 가면서 총만 쏘는 상황에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처음 시작하나 두 번째 시작하나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번 단계를 생각해 보면 점점 총알을 쏠 때 죽을 확률은 늘어나죠. 왜? 처음에는 6분의 1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5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5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래서 숫자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맨 마지막 5번째 죽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6번째 죽을 확률은 1이 되죠. 물론 거기까지 계속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2 상황에선 먼저 쏠지 두 번째 쏠지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다 보면 점점 죽을 확률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끔찍한 거죠. 결국 오징어 게임 2에선 5번 번갈아 가면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죠. 그러면 1의 확률로 남아있는 그 구멍엔 총알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궁금하죠? 보세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 전공이 통계물리학인데요. 사실은 통계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물리학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통계물리학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